1805년 12월 2일 새벽, 짙은 안개가 모라비아 평원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 어딘가에서 세 명의 황제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수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날 벌어질 결전은 유럽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단 하나의 순간이었어요. 아우스터리츠, 세 황제의 전쟁이라 불린 이 결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부터 황제 즉위에서 아우스터리츠에 이르기까지 나폴레옹 제국이 완성되는 길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은 스스로 왕관을 집어들어 자기 머리에 올렸습니다. 교황 비오 7세가 왕관을 건네려는 순간 그는 교황의 손을 제치고 직접 왕관을 썼죠. 이것은 단순한 즉위식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신으로부터 온다는 천년의 전통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하나의 공화국이 사라지고 유럽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15년 동안 유럽 군주들은 혁명의 불길이 자신들의 왕국으로 번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혁명의 산물인 장교가 황제가 되어 유럽의 전통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죠. 유럽의 왕실들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혁명에서 태어난 장교가 이제 왕관 위에 올라섰다는 것을 말이죠. 코르시카의 가난한 귀족 집안 출신이 10년 만에 프랑스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귀족이 아니라 능력으로 출세할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 유럽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영국 총리 윌리엄 피트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파운드를 쏟아부으며 대륙의 군주들을 설득했어요. 프랑스 황제를 무너뜨리고 유럽의 정통 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죠. 1805년 여름 제3차 대불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나폴리 왕국이 영국의 금화와 함께 동맹을 맺었어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의 분노는 특히 깊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수백 년간 독일과 이탈리아를 지배해왔는데 이제 그 영향력이 프랑스에게 꾸준히 잠식당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결정타는 1805년 5월 나폴레옹이 밀라노에서 스스로 이탈리아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초랑관을 쓴 나폴레옹은 신이 나에게 주었으니 이를 건드리는 자는 조심하라고 선언했죠. 러시아의 젊은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겨우 28세였지만 유럽의 정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신성한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더욱이 나폴레옹이 1804년 3월 부르봉 왕가의 후손인 앙기엥 공작을 처형한 사건은 모든 군주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혁명가 출신 황제가 정통 왕족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프랑스에게 불길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1805년 10월 21일 스페인 남부 트라팔가르 곧 앞바다에서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졌어요. 영국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와 맞붙었습니다. 넬슨은 전통적인 전술을 무시하고 대담한 작전을 선택했어요. 그는 함대를 두 종대로 나누어 적 전열을 수직으로 돌파하는 전술을 썼죠. 영국은 모든 이가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신호를 올린 넬슨의 함대는 연합함대의 중앙과 후방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전투는 5시간 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었어요. 빌레브 제독이 지휘하는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는 대부분의 전함을 잃었고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한 척의 함선도 잃지 않았죠. 하지만 승리의 순간 넬슨 제독은 프랑스 저격수의 총탄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였어요. 트라팔가르 해전으로 프랑스는 바다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영국 상륙 계획은 영원히 물거품이 되었어요. 나폴레옹은 영국 해협에 집결시켜 두었던 18만 명의 그랑다르메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죠. 바다를 잃었다면 대륙 전체를 지배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다가오는 동맹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병력을 합치기 전에 하나씩 격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바이에른을 침공한 마크 대공의 오스트리아군 6만 명이었습니다. 마크는 나폴레옹이 아직 라인강 서쪽에 있고 도착하려면 최소 몇 주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8월 말부터 나폴레옹은 영국 해협에 집결시켰던 그랑다르메를 라인강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프랑스 병사들은 하루에 30km 이상을 강행군했습니다. 일반적인 군대가 하루에 15에서 20km를 행군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의 속도였죠. 병사들은 황제가 우리 다리를 사용해서 전쟁을 한다고 농담했지만 그 속도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행군 중에 그들은 군가를 부르며 사기를 북돋았는데 이 노래들은 나중에 프랑스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세계 최초로 군단 시스템을 완성한 군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이 전쟁의 역사를 바꾼 혁신 중 하나였죠. 각 군단은 원수가 지휘하는 1만 5천에서 3만 명 규모의 독립적인 소형 군대였어요. 보병, 기병, 포병은 물론이고 정찰병, 공병, 의무대, 수송대 같은 지원부대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개념이었어요. 각 군단이 제한된 시간 동안이라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군하고 전투를 치를 수 있다는 의미였죠. 나폴레옹은 군대를 집중시켜야 한다는 18세기 군사학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군단들을 넓게 분산시켜 진격할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폴레옹의 진짜 목표를 숨기는데 완벽했어요. 적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프랑스 군단들을 보고 어디가 주 공격 방향인지 알 수 없었죠. 둘째, 군대가 여러 도로를 따라 진격할 수 있어서 이동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졌습니다. 7개 군단이 7개의 다른 도로를 사용하니 좁은 한 길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셋째, 현지 조달이 가능했습니다. 흩어진 마을과 농장에서 보급품을 가져오는 것이라서 느리고 취약한 보급마차 행렬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죠. 넷째, 적의 주력이 발견되면 군단들은 대포 소리를 향해 행군하라라는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결하여 전투를 치를 수 있었어요. 다부, 술트, 란, 밀라, 네, 오제로, 베르나도트 같은 원수들이 각자 군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장에서 성장한 노련한 지휘관들이었고 나폴레옹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부는 냉정하고 효율적인 철의 원수로 불렸고 술트는 신중한 전술가였으며 란은 용감무쌍한 돌격대장이었죠. 네는 용자 중의 용자라는 별명을 가진 붉은 머리 사령관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군대도 이 기동력과 유연성을 따라올 수 없었어요. 10월 초 나폴레옹은 대담한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밀라 원수의 화려한 기병대 1만 명이 검은 숲 방면에서 시끄럽게 움직이며 마크의 주의를 끌었어요. 뮤이라는 나폴레옹의 처남이기도 했는데 화려한 붉은 망토와 황금색 자수가 놓인 군복, 깃털 달린 모자를 즐겨 입어서 나폴리의 공작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마크는 나폴레옹이 검은 숲을 통해 정면에서 공격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이 원하던 것이었어요. 실제로 나폴레옹의 주력 5개 군단은 북쪽으로 크게 우회하며 마크의 측면과 후방을 향해 넓은 호를 그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도트의 제1군단, 다부의 제3군단, 술트의 제4군단, 란의 제5군단, 네의 제6군단이 정교하게 조율된 움직임으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죠.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동안 이 거대한 포위 기동이 완성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빠르게 움직이는 군단들이 마크의 뒤에서 다뉴브강을 건넜고 그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10월 8일 마크 장군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마크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10월 11일 엘링겐 전투에서 네 원수의 제6군단이 오스트리아 후위대를 격파했어요. 네 원수는 용자 중에 용자답게 선두에서 부하들을 이끌며 돌격했고 오스트리아군은 2,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했습니다. 같은 날 하센페르트에서는 미라의 기병대가 오스트리아 기병대와 충돌했어요. 미라는 항상 화려한 군복을 입고 전장의 최전선에 서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기병대는 오스트리아 기병대를 무찌르며 서쪽으로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10월 14일과 15일 마크는 마지막 탈출 시도를 했어요. 알브레크 대공이 이끄는 오스트리아 기병대가 서쪽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다부 군단의 강력한 저항에 막혔습니다. 철의 원수 다부는 냉정하게 방어선을 구축했고 오스트리아군의 필사적인 돌격을 모두 격퇴했죠. 마크는 쿠투조프의 러시아군이 제때 도착하여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여전히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어요. 시간은 마크의 편이 아니었죠. 포위망은 점점 더 조여들고 있었고 보급품은 바닥나고 있었으며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전쟁 시작 불과 6주 만에 울름에서 마크 장군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울름 앞 평원에서 6만 명의 오스트리아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포로가 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나폴레옹은 말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는 이것이 바로 기동의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울름 포위전은 군사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동전 중 하나로 기록되었어요. 단 한 번의 대규모 결전도 없이 순수하게 속도와 기동만으로 6만 명의 적군을 무력화시킨 것이니까요. 프랑스군의 피해는 거의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동맹군에게 첫 번째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고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었죠. 울름의 재앙 소식을 들은 러시아 장군 미하일 쿠투조프는 즉시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쿠투조프는 60세의 노련한 지휘관으로 수십 년의 군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마크보다 훨씬 신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러시아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해온 뒤라 지쳐 있었고 울름에서 오스트리아군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서 나폴레옹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았죠. 나폴레옹은 즉시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동쪽으로 후퇴하며 여러 차례 치열한 후위 전투를 벌였어요. 11월 4일 암슈테텐 전투에서 러시아 후위대는 미라의 기병대와 맞붙어 프랑스군의 전진을 하루 늦췄습니다. 11월 11일 두른슈타인 전투에서는 러시아군이 프랑스군에게 드물게 타격을 입혔죠. 하지만 이런 후위 전투들은 프랑스군의 전진을 조금 늦출 뿐이었습니다. 12월 12일 나폴레옹의 군대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를 점령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천년 수도가 혁명가 출신 황제의 손에 떨어진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쇠부른 궁전에 입성하여 오스트리아 황제의 침실에서 잠을 잤죠. 쿠투조프는 비엔나를 포기하고 오늘날 체코 공화국인 올미치까지 후퇴했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와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치가 직접 도착해 증원군과 합류했어요. 연합군의 병력은 8만 7천 명으로 불어났죠. 나폴레옹은 쿠투조프가 탈출한 것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도 2개월간의 강행군과 전투로 지쳐 있었고 보급선은 파리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으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더욱이 프로이센이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나폴레옹의 편이 아니었죠. 그는 빠르게 결정적인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에게는 과신에 찬 27세의 러시아 황제가 전투의 영광을 추구했고 노련한 지휘관 쿠투조프 장군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르는 젊고 야심찼으며 나폴레옹을 한 번의 결전으로 무너뜨려 유럽의 구원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접근하자 나폴레옹은 자신이 신중하게 선택한 전장으로 군단들을 신속하게 집결시키라고 명령했어요. 그 장소는 아우스터리츠 마을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단순히 기다리지 않았죠. 그는 적극적으로 연합군을 자신의 함정으로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속임수의 예술이다라는 그의 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11월 21일 프랑스군은 프라첸 고지에서 철수했습니다. 이 고지는 아우스터리츠 마을 근처의 완만한 언덕으로 주변 평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어떤 군대가 이 고지를 점령하든 전장 전체를 관측하고 통제할 수 있었죠. 프랑스군이 이 중요한 고지를 포기하자 연합군은 즉시 점령하며 환호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두려워서 도망친다는 소문이 연합군 진영에 퍼졌어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장교들은 승리를 확신하기 시작했죠. 나폴레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25일 그는 러시아 황제에게 사절을 보내 휴전 협상을 제안했어요. 황제 폐하께서는 평화를 원하십니다. 라는 낮은 자세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사절은 의도적으로 초라한 옷을 입고 불안해하는 연기를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알렉산드르 1세와 그의 참모들은 이를 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나폴레옹은 끝났다. 그의 군대는 지쳐있고 보급도 끊겼다. 우리가 그를 격파할 때가 왔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젊은 차르는 흥분해서 내일 우리는 나폴레옹을 무찌르고 유럽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죠. 나폴레옹은
자신이 선택한 전장으로 적을 완벽하게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우익을 얇게 배치했어요. 남쪽의 텔리치와 소콜리츠 마을을 지키는 병력은 겨우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이 보기에 이것은 완벽한 약점이었죠. 중앙에는 술트 원수의 제4군단 2만 4천 명을 프라첸 고지 아래 골짜기에 숨겨두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면 이들은 완전히 보이지 않을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부 원수의 제3군단이었죠. 다부는 철의 원수라 불렸는데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효율적이며 나폴레옹의 가장 유능한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에게 비밀리에 명령했어요. 자네 군단을 최대한 빨리 남쪽으로 이동시켜라. 48시간 안에 110km를 행군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보통 군대가 하루에 15에서 20km를 가는데 다부의 군단은 그 2배 이상을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부의 병사들은 그 명성에 걸맞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하루에 30km 이상을 행군하며 신발이 닳고 발에 물집이 생겼지만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 밤 연합군 수뇌부는 올미치에서 최종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황제, 장군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스트리아 장군 바이로더가 거대한 지도를 펼치고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우익이 약합니다. 우리는 프라첸 고지에서 5개 종대로 내려가 텔리치, 소콜리츠, 아우게스트 마을들을 점령하고 프랑스군의 퇴로를 차단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폴레옹의 군대는 포위되어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황제는 흥분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중앙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바이로더는 웃으며 대답했죠. 불가능합니다, 폐하. 프라첸 고지는 우리가 점하고 있고 나폴레옹에게는 고지를 공격할 만한 병력이 없습니다. 그의 병력은 분산되어 있고 약합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자신들을 정확히 어디로 유인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쿠투조프만이 회의적이었어요. 그는 알렉산드르에게 조언했습니다. 폐하,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프로이센군이 곧 도착할 것이고 나폴레옹의 보급선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차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니다, 우리는 내일 공격한다. 나폴레옹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는 선언했죠. 그날 밤 나폴레옹은 진영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일반 병사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그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늙은 척탄병이 다가와 말했죠. 폐하, 내일은 폐하의 즉위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병사. 그리고 내일 우리는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요. 병사들은 감동했습니다. 한 병사가 폐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자 순식간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은 집단에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고 황제 만세, 프랑스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개의 횃불이 프랑스 진영을 밝혔죠. 이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나폴레옹은 이를 막지 않았어요. 연합군 진영에서도 이 불빛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프랑스군의 두려움의 표시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보라, 프랑스군이 내일의 패배를 두려워하며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다고 러시아 장교들은 말했죠. 나폴레옹은 이 광경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1805년 12월 2일 아침은 차갑고 밝았으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고 안개는 너무 짙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같은 규모의 두 군대가 넓은 전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8만 7천 명, 프랑스 7만 3천 명이었죠. 연합군은 프라첸 고지의 고지대를 점하고 있었고 아래 평원에서는 나폴레옹의 얇게 펼쳐진 우익이 보였어요. 다부 원수의 프랑스 제3군단 9천 명은 아직 전장으로 행군 중이었고 나폴레옹은 그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대담한 계획은 연합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다부의 제3군단이 우익에 신속하게 도착하며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반격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프랑스군은 전멸할 수도 있었죠. 전투는 오전 7시경 시작되었습니다. 키엔마이어 장군의 선봉대 오스트리아군이
텔리츠 마을을 방어하는 프랑스군과 충돌했어요. 텔리츠 마을에서는 프랑스 보병 한 대대 불과 800명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 앞으로 압도적인 숫자의 연합군이 밀려오고 있었죠. 프랑스군은 집과 헛간을 요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창문마다 저격수를 배치하고 거리마다 바리케이드를 쳤어요. 1시간 동안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고 마을은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연합군은 그들의 거대한 포위 공격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대신 혼란에 빠졌어요. 아침 안개가 너무 짙어서 종대들이 서로를 보지 못했고 명령 전달이 늦어졌습니다. 첫 3개의 연합군 종대가 실제로 움직이기까지 1시간이 더 걸렸죠. 나폴레옹은 프라첸 고지 남쪽의 작은 언덕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연합군이 프라첸 고지를 비우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기적처럼 다부 원수의 제3군단이 나타났습니다. 48시간 동안 110km를 강행군한 그들은 정확히 새벽 7시에 전장 남쪽에 도착했어요.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많은 이들이 맨발로 행군해왔지만 쉬지 않고 곧바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오전 9시경 다부의 선봉 보병 여단이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텔리츠를 탈환했어요. 오스트리아군은 갑자기 나타난 프랑스 증원군에 놀라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오스트리아 경기병이 반격하여 프랑스군을 다시 밀어냈죠. 다부의 나머지 2 여단은 소콜리츠의 프랑스군을 증원했습니다. 곧 소콜리츠 마을과 성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소콜리츠 성은 16세기에 지어진 견고한 석조 건물이었는데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이 번갈아가며 점령했다가 빼앗기는 혈전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러시아 장교는 나중에 우리는 3번이나 성을 빼앗았고 3번이나 잃었다. 돌계단은 피로 미끄러웠고 총성과 비명이 울려 퍼졌다고 회고했어요. 남쪽 전장에서는 프랑스군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고 연합군의 주력은 점점 더 남쪽으로 쏠리고 있었죠. 오전 9시 30분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바랐던 대로 연합군 좌익 4만 명이 프라첸 고지에서 내려와 남쪽 마을들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프라첸 고지에는 4종대의 병력만 남아 있었죠. 나폴레옹은 술투 원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정이다. 프라첸 고지를 점령하라. 술투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나폴레옹이 물었습니다. 술투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죠.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폐하. 안개 속에서 프랑스 보병 2개 사단이 일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틸레르의 제1사단과 방담의 제2사단이었어요. 프랑스 만세, 황제 만세 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고 태양이 그들의 총검을 번쩍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찬란한 햇빛이 전장을 비췄습니다. 이 순간은 나중에 아우스터리츠의 태양이라는 전설로 남게 되었어요. 마치 하늘이 나폴레옹의 승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러시아 병사들은 황제의 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쿠투조프 장군은 갑자기 나타난 프랑스군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위험을 깨달았어요. 프라첸 고지를 빼앗기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는 서둘러 제4종대의 부대를 이용하여 고지 방어를 조직했습니다. 프라첸 고지에서 2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머스킷 총의 일제 사격이 너무 빨라서 양측 모두 곧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병사들은 총검을 고정하고 백병전을 시작했죠. 프랑스 제4, 3전열 연대와 러시아 노보그라드 연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2 부대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연대장 티에보 대령은 앞으로만 나아간다를 외치며 부하들을 이끌었어요. 러시아 연대장 코체프 대령도 차르를 위하여, 러시아를 위하여를 외치며 맞섰죠. 혈투가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숫자에서 약간 우세했지만 러시아군은 고지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프랑스군의 훈련과 규율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프랑스군이 마침내 프라첸 고지의 정상을 장악했어요. 나폴레옹은 직접 고지로 올라가 전장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둘로 쪼개져 있었고 프랑스군이 그 중앙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전투는 이겼다. 이제 승리를 완성할 시간이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예비대인
러시아 황실 근위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콘스탄틴 대공이 직접 지휘하는 이 부대는 러시아 제국 최정예 중의 최정예였습니다. 근위 기병연대와 근위 보병연대 총 1만 명이었죠. 화려한 군복을 입은 러시아 근위 기병들이 고지를 향해 돌격했어요. 그들은 금빛 투구를 쓰고 번쩍이는 흰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었고 우라 우라의 함성이 울려 퍼졌죠. 프랑스 한 연대가 이 돌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러시아 근위 기병에게 짓밟혔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독수리 군기를 잃었어요. 이것은 프랑스군에게 최대의 치욕이었죠. 군기를 잃는다는 것은 연대의 명예를 잃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잠시 동안 러시아 근위대가 고지에서 프랑스군을 밀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침착했어요. 그는 베시에르 원수에게 명령했습니다. 근위 기병대를 투입하라. 프랑스 황실 근위 기병대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들도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무기와 훈련은 세계 최고였어요. 두 제국의 최정예 기병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죠. 칼이 부딪히는 소리, 갑옷이 부서지는 소리, 말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였습니다. 프랑스 근위 기병대의 르피크 대령이 부하들이 러시아군의 머스킷 사격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외쳤어요. 머리를 들어라! 저건 총알이지 똥이 아니다. 이 말은 나중에 프랑스 군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프랑스 근위대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근위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프라첸 고지는 이제 완전히 프랑스의 수중에 들어왔죠. 오후 2시경 나폴레옹은 4개 사단에게 남쪽으로 선회해 연합군 좌익의 퇴로를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합군 좌익을 지휘하는 북스웨덴 장군은 이제야 자신이 처한 위험을 깨달았죠. 프라첸 고지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 북쪽에서 프랑스군이 내려와 포위망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삼면에서 공격을 받고 유일한 탈출구는 남쪽 사체니 연못 방향뿐이었어요. 그의 부대 중 많은 이들이 얼어붙은 연못을 가로질러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체니 연못과 메니츠 연못은 그날 겨울 추위로 얼어 있었지만 얼음이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았죠. 프랑스 포병대가 사격을 개시하여 포탄으로 얼음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12파운드 대포의 포탄이 얼음 위를 강타했어요. 일부 지역에서 얼음이 깨졌고 수백 명의 병사와 수십 마리의 말이 얼어붙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동료들이 물에 빠지는 악몽 같은 광경은 연합군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한 프랑스 장교는 나중에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오후 4시경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전투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완전히 무너졌고 수천 명이 항복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르 1세와 프란츠 1세는 치욕스럽게 전장을 떠났죠. 알렉산드르는 나무 아래에 앉아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28세 젊은 차르의 첫 전투는 참담한 패배로 끝났어요. 프랑스 황제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1만 5천 명 이상의 포로를 잡았고 45개의 적 군기와 180문의 대포를 노획했어요. 프랑스군 사상자는 약 9천 명, 연합군 사상자는 무려 2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의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전술적 천재성은 군사학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적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유인하고 약한 척하며 적의 오판을 유도하고 결정적 순간에 중앙을 돌파한 것,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죠. 프로이센의 클라우제비치는 나중에 아우스터리츠는 전쟁 예술의 완벽한 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러시아로 후퇴하자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1세는 프랑스와 굴욕적인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4일 나폴레옹과 프란츠 1세가 만났고 나폴레옹은 전날 밤 프란츠 황제의 침대에서 잤다고 농담했어요. 12월 26일 프레스부르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베네치아, 이스트리아, 달마티아와 티롤 등 광대한 영토를 포기해야 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 강대국의 지위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영국 총리 윌리엄 피트가 아우스터리츠에서 나폴레옹의 승리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 지도를 걷어치워라. 앞으로 10년간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2달도 채 안 돼 피트는 시리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은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는 독일 서부와 남부의 16개 나라를 묶어 라인 동맹을 창설했어요. 이들 나라는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고 그의 군대에 6만 명의 병력을 기여했죠. 바이에른, 뷰르텐베르크,
바데니 왕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작센, 헤센 다름슈타트, 나사우 같은 다른 나라들도 동맹에 가입했어요. 이것은 독일 역사의 전환점이었죠. 8월 6일 프란츠 1세는 공식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했습니다. 800년 샤를마뉴가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은 이후 1000년 동안 지속된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오토 1세 이후 거의 900년 동안 유럽의 상징적 권위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는 이제 공석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2월에 마세나 원수가 이끄는 군대를 보내 나폴리 왕을 무너뜨리고 그의 왕좌를 형제 조제프에게 주었어요. 또 다른 형제 루이는 네덜란드의 왕이 되었죠. 나폴레옹의 형제들이 여러 나라의 왕이 되었고 유럽의 많은 군주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폴레옹 제국은 이제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울름에서 시작해 아우스터리츠에서 절정에 올랐고 유럽의 질서는 그의 손으로 다시 그려졌어요. 프랑스는 라인강에서 이탈리아까지, 네덜란드에서 남부 이탈리아까지 직간접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폴레옹 제국이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울름의 완벽한 기동전과 아우스터리츠의 전술적 걸작으로 그는 유럽을 정복했어요. 나폴레옹이 보여준 군사적 천재성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연구됩니다. 그의 군단 시스템, 신속한 기동, 적을 속이는 전략, 결정적 순간의 집중,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역사를 바꿔놓았죠.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 나폴레옹은 재능, 야망, 그리고 기회가 만났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아우스터리츠의 승리에서 시작된 이 제국은 당시로서는 무적처럼 보였죠. 다음 시간에는 이 완성된 제국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